이야기가 있는 클래식 음악 세계로 안내합니다. 정태양의 클래식이 빛나는 순간. 들을수록 좋아지는 클래식 음악, 재미있게 듣고 더 친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클래식 음악 세계로 우리를 안내해줄 피아니스트 정태양,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정태양입니다.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좀 힘들더라고요. 너무 습하고 이래가지고. 그렇지만 저도 새로운 음악 준비하고 또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잘 이겨내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도 공연이 있다면서요? 오늘도 공연이 있어요. 아, 그렇게 바빠서 어떡합니까? 우리나라 반주 다 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방금 이렇게 머리를 긁적긁적 하셨는데 어떻게 우리 지금 부끄러워서. 우리가 지금 짠 대본이 잘 된 겁니까? 잘 된 것 같아요. 다는 아니고 조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연주도 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소개해 주신 작품 어떤 곡입니까? 네, 오늘 곡은 스티브 라히히라는 조금 생소한 작곡가의 누구죠? 스티브 라히히요. 네. 네, 더블 섹스텟이라는 작품인데요. 네. 3악장으로 되어 있고 전곡을 연주하는데 22분 정도 걸립니다. 빠른 1악장, 느린 2악장, 빠른 3악장의 구조입니다. 근데 이렇게 낯선 작곡가의 이름은요, 보통 우리가 동시대를 살고 있을 가능성이 많은데요. 이 스티브 라이히도 현대 음악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현대 음악이라면 어렵다, 지루하다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도 재밌네, 이런 음악을 한번 들어볼 만한데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곡입니다. 스티브 라히. 저도 솔직히 좀 생소한데, 네. 이야, 이렇게 생소한 또 작곡가와 작품을 가져오셨어요. 사실 저희 방송에서 한번 언급을 한 적은 있는 작곡가예요. 콜럼버스입니까? 스쳐 지나가듯이 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스티브 라이히는 1936년에 미국 뉴욕에서 태어났습니다. 작사가이면서 가수인 어머니와 변호사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는데요. 이 스티브 라이히가 1살 때 부모가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라이히는 아버지가 있는 뉴욕과 어머니가 있는 캘리포니아를 오가며 자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의 경험이 나중에 다른 기차들 등의 작품에 영향을 주기도 했고요. 어쨌든 아버지의 권유로 7살 때부터 피아노를 배웠는데요. 네. 본인의 회고에 따르면 중산층의 취향, 그러니까 이 음악을 배우는 일 자체가 중산층의 취향이라고 하면서 반쯤 강제로 배웠다고 합니다. 배우기 싫은데. 네. 이거 우리나라 피아노 학원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장면 아닙니까? 네. 저 7살이니까 제가 시작했던 나이와 같은 나이인데요. 저도 그랬습니다. 아파트 상가에 피아노 학원이 있었고. 그렇죠. 네. 그 피아노 학원은 왠지 상가에 있어야 그렇죠.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의 권유로 다들 가서 처음엔 재밌지만 맞아요. 조금 어려워질 때 네. 아이들은 치기 싫어하고 어머니는 더 배워야 된다. 맞아요. 2층에 피아노 학원이 있고 3층에 태권도 학원이 있었거든요. 1층에 웅변이랑 속셈도 있었죠. 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피아노를 좋아하기 힘든 환경이었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음악을 계속 이어갔습니까? 네, 다행스럽게도 스티브 라이히는 드럼에 관심이 많았고요. 이는 나중에 그가 리듬 중심의 음악을 쓰는데 영향을 줍니다. 오늘 작품과도 또 연관이 있는 이야기고요. 또한 이 당시부터 강한 반골 기질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1750년에서 1900년까지의 음악에는 흥미가 없습니다라고 말을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많은 모차르트, 또 베토벤, 슈만 이런 작곡가들에는 나는 관심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14살 무렵에 본격적으로 음악을 배울 때 바로크 음악, 완전히 바로크 음악과 또 20세기 음악을 주로 들었고요. 그리고 드럼을 배우는 열정을 보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라히의 평생 라이벌이 필립 글라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네, 지난 1월 30일에 저희가 이 코너에서 필립 글래스의 음악을 연주해 드렸었는데요. 예, 기억합니다. 네, 필립 글래스의 평생의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글래스가 대학에 입학한 해에 이 스티브 라이도 16살의 나이로
코넬 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티브 라이히는 비트겐슈타인 철학을 전공으로 했고요. 음악을 부전공으로 대학을 졸업한 후에 줄리아드 음악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줄리아드 음악원 특유의 보수적인 음악관과 갈등을 일으키게 되고요. 현대 음악의 중심지 중 하나로 작곡가 루치아노 베리오가 있던 오클랜드의 밀스 칼리지로 학교를 옮기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루치아노 베리오는 당시 현대 음악계의 가장 위대한 작곡가죠. 그래서 스티브 라이는 처음에는 루치아노 베리오의 음악을 지지했지만 또 노선을 바꾸는 반골 기질을 보이게 되는데요. 첫 번째 요인은 당시 그가 있었던 미 서부를 뒤흔든 히피 열풍과 그에 따른 재즈나 로큰롤의 열풍이었고, 다른 하나는 테리 라일리, 라몬테 영이 창안한 미니멀리즘 음악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이 스승의 영향을 완전히 벗어나기라는 건 어려운 일일 텐데 네. 어떻게 했습니까? 이 스티브 라이는 네. 미니멀리즘에 기반한 음악을 작곡하기는 했지만 예. 스승의 영향을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어... 당시 베리오는 구체 음악을 추구했는데요. 네. 구체 음악이란 작곡가가 악보 위에 작곡을 한 음악이 아니라 테이프에 담은 음악을 발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보 속에 음악을 넣어두는 것이 아니라 테이프에 녹음하는 형태를 취하게 되는 거죠. 이 방식으로 스티브 라이도 작품을 발표했으니까 루치아노 베리오의 영향 아래 있었던 거죠. 필립 클래스처럼 라히히도 아르바이트 많이 했습니까? 네, 대학원을 졸업한 다음에 이 스티브 라이도 예전에 설명해드린 필립 클래스처럼 아르바이트 전선에 뛰어들게 됩니다. 낮에는 택시 운전이나 우체국에서, 밤에는 밴드를 만들어서 자신의 작품을 연주했는데요. 당시 그의 밴드 멤버 중에는 그레이트풀 데드의 톰 컨스탄틴, 필 레시 등 후에 대중음악에서 굉장히 성공한 인물들도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 고생을 좀 했군요. 자, 이렇게 음악적으로 성과를 보여주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입니까? 네, 1966년에 이 스티브 라이히는 음악에 있어서 굉장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카세트 테이프를 이용한 구체 음악에서 벗어나서 실제 연주를 위한 작품을 쓰기 시작합니다. 카세트 테이프 안에 음악을 가둬두는 게 아니라 실제로 관객을 만나는 음악에 더 집중을 하게 되는 건데요. 1970년에 스티브 라이히는 새로운 자극을 받기 위해서 5주간 아프리카 가나로 음악 교육을 받기 위해 떠납니다. 이 당시에 말라리아에 걸려서 생사를 넘나드는 고생을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가나에서의 음악적 체험은 그의 음악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원래 재즈나 드럼에 관심이 많았던 라이에게 아프리카 음악 특유의 역동적인 리듬은 부스터를 달아준 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발표된 대작 드러밍은 기존의 구조 중심의 음악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리듬을 도입한 그의 음악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에서도 전통 음악을 배우면서 이 사람의 음악의 그 영역이 더욱더 확장되게 됩니다. 음악적인 폭을 좀 스펙트럼을 넓히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한 작곡가군요. 네. 이분이 미국의 동서부를 왔다 갔다 하면서 네. 또 성장 시절을 보냈고, 또 줄리아드 음악원이라는 전통적인 학교에서 또 음악을 배웠고, 그리고 루치아노 베리오라는 당대 최고의 작곡가에게도 영향을 받았고, 그리고 아프리카, 동남아시아의 민속 음악에 관심을 가졌고요. 그런데 1980년에 들어서는 이제 자신의 뿌리가 좀 궁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스티브 라이가 유대인이었는데 히브리어 시편에서 가사를 따온 음악을 작곡하는 등 굉장히 유대계의 전통 음악에도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했습니다. 음악적으로 점차 인정을 받게 되는군요. 네, 그래서 1989년에 그래미 어워드를 수상하기도 했고요. 또 90년대 이후에 2010년대 현재까지도 라이는 계속 활동 중입니다.
다양한 리듬 그리고 미니멀리즘 방법론에 많이 기초하고 있는 힙합이나 일렉트로니카 음악이 떠오르면서 이 스티브 라이의 음악이 다시 재조명 중이고요. 그리고 99년에는 케니시나 DJ 스푸키 등 그에게 영향을 받은 음악인들이 합동으로 리믹스 앨범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클래식에서 이 스티브 라이를 소개를 드리고 있지만 정말로 후대의 팝 음악가라든지 락 음악가들에게도 영향을 많이 준 음악가로 기억이 되는 것 같고요. 2013년에는 EBS에서 방영된 다큐멘터리 서양 음악 기행에도 출연을 하셨습니다. 우리하고 인연이 있군요. 인연이 있는 작곡가라서 재미있었고 또 이 스티브 라이는 필립 글래스 등과 함께 미니멀리즘 음악의 대표 주자인데요. 네. 우리가 필립 글래스 음악 여러분들 들으셨을 때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계속 비슷한 어떤 패턴들이 계속 반복되는 어떤 굉장히 작은 소재를 가지고 긴 시간에 음악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법이라고 쉽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여기에 이 스티브 라이는 아까 말씀드린 아프리카나 동남아의 음악을 받아들여서 역동적이고 화려하게 만들어냈다는 게 대표적인 특징이고요. 네. 그리고 많은 후배 음악가들에게도 영향을 미쳤고 그래서 음악을 들어보시면 아주 흥미롭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EBS 다큐에 나온 건 네. 어떻게 이 지금 라히를 결정하시고 나서 안 겁니까? 아니면 우연히 얻어 걸린 겁니까? 결정하고 나서 알았어요. EBS에 그런 기록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얻어 걸렸군요. 얻어 걸렸어요. 이야. 근데 너무 잘 걸린 것 같아요. 정말 잘 걸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리가 풍부하니까 좋습니다. 네. 자,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고 고공행진했지만 라히히 본인은 고민이 많았다면서요. 이 스티브 라이 음악은 오늘날에 과연 많은 청중을 불러 모으고 있는가라는 측면에서는 어쩌면 아니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것이 조금 한계로 지적이 되고요. 그리고 스티브 라이 본인 말고 다른 연주자나 다른 연주 단체가 녹음한 앨범 수도 매우 적습니다. 그래서 필립 글래스의 대중적인 성과보다는 조금 덜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대중들은 필립 글래스에 굉장히 열광을 하지만 한편 음악 학자들은 스티브 라이히에게 조금 더 좋은 평가를 준다는 것도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오늘 필립 글래스가 많이 소환되네요. 그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물론 둘이 굉장히 친한 사이였고 젊은 시절에 같이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했었던 그런 과거가 있는데요. 모르겠어요. 이렇게 라이벌 의식이 이들의 어떤 음악관에 영향을 미쳤는지 잘 알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도 굉장히 재미있는 관계인 것 같아요. 그 라이벌 구도 관계는 뭐 음악뿐만 아니라 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흥행에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효과가 있죠. 그리고 네. 음악가 개인에게도 여러 가지 영향을 주지 않나요? 이런 것이?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정태양의 라이벌은 누굽니까? 저는 이런 이야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저는 고등학교 때 입학을 처음 했는데요. 네. 제 친구 한 명이 피아노를 너무 잘 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친구보다 훨씬 못 쳤음에도 불구하고 좀 그 친구의 연주를 볼 때마다 이 부러움과 질투 때문에 정말 마음이 좀 힘들고 언젠가부터 몸이 아프기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제가 거의 알아 누웠다시피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저희 어머니께서 다른 편 같은데.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너는 바로 옆에 그렇게 좋은 선생님을 두고 있으면서 왜 그렇게 배 아파하냐? 가서 열심히 물어보고 친구에게 열심히 배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여기 이런 방향으로 갑니까? 그리고 나서 제가 그때부터 마음을 바꾸고 나서 그 친구에게 정말 많이 좋은 것들을 습득하게 되었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로부터는 누군가가 라이벌이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본 적은 없고
다만 제가 지금도 질투하는 대상이 있다면 약간 그 옛날 음반 속에 있는 어른들 그분들의 연주는 정말 동경의 대상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질문을 했을 때 네. 뭐 조성진이나 이민찬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아니 왜 아닙니까? 아니에요. 저 흑백 음반 속으로 야, 모노 음반 이거 속으로 뭐 가겠습니다. 정말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잘 넘어가는 모습 잘 봤습니다. 자, 오늘 스티브 라히 주제 음악인 더블 섹스텟은 언제 작곡했습니까? 네, 2007년인데요. 지금 더블 섹스텟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사실 세 명이서 연주하면 트리오고요. 네 명이서 연주를 하면 콰르텟, 다섯 명이서 연주하면 퀸텟, 그리고 오늘처럼 여섯 명이 연주하면 이제 섹스텟이 되는데 그러니까 육중주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곡은 더블 섹스텟이기 때문에 이중 육중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곡은 사실 2009년에 퓰리처상을 수상한 굉장히 작품성을 인정받은 작품이고 스티브 라이히의 미니멀리즘 스타일을 잘 보여주는 동시에 그의 음악적인 발전과 성숙함을 나타내는 곡입니다. 더블 섹스텟 구성은 그러면 지금 이야기한 그대로입니까? 이중 육중주라고 말씀드렸으니까 네네. 육중주단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룻, 클라리넷, 바이올린, 첼로, 피아노, 비브라폰 이렇게 여섯 명이 함께 연주를 하는데요. 네. 이 여섯 명과 똑같이 또 다른 여섯 명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섯 명 그룹이 두 그룹으로 존재하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 스티브 라이는 이 두 그룹이 여섯 명 이렇게 같은 곳에서 연주하는 것도 원했지만 한 그룹 그러니까 한 여섯 명의 그룹은 녹음을 해놓고 녹음을 틀어놓고 육중주 그래서 녹음된 그 플레이어와 실제 사람들이 더블로 육중주를 연주하는 그런 방식도 고안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라히히의 미니멀리즘 요소는 어떤 게 있을까요? 짧은 음악적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그런 형태를 취하게 되는데 패턴 반복이요? 네, 사실 이게 계속 듣다 보면 조금 혼란스러울 정도로 어떤 패턴이 계속 반복돼요. 사실 이 피아노 부분 처음 시작할 때를 잠깐 들려드리면요. 네. 천천히 들려드려 볼게요. 계속 제가 뭔가 이렇게 비슷한 패턴이 반복되는데 조금씩 변화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것이 정말 끝도 없이 이어지게 되는데 근데 그 와중에 다이나믹함이 아주 극대화되어 가지고 재미를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일단 템포가 빠르기 때문에 강렬한 에너지를 주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음악 평론가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작품이 어떤 평가입니까? 네, 일단 2009년에 음악 부분에서 퓰리처상을 수상했다는 것 자체가 스티브 라이의 음악적 업적을 인정받았다는 것으로 볼 수 있죠. 그 심사위원들이 이 작품이 뛰어난 음악적 성취를 보여주었다고 이야기를 했고 또 비평가들로부터 많은 찬사를 받은 부분이요. 창의성과 혁신성을 잘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더블 섹스텟은 스티브 라이히의 독창적인 음악 세계를 잘 보여주는 동시에 그의 미니멀리즘 스타일을 새로운 방식으로 발전시킨 작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퓰리처상을 받았고 비평가들에게 이렇게 호평을 받은 라히히의 더블 섹스텟이 가지고 있는 음악적 매력 조금 더 소개해 주시죠. 네, 이 사람의 트레이드 마크는요. 우리 필립 글래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어떤 음악의 음정의 반복이 계속 이어졌잖아요. 그런데 이 스티브 라이히는 리듬적인 측면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악보를 한 페이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아까 쳐드린 형태 그대로가 한 페이지 동안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1, 2, 3, 1, 2, 3 1, 2, 3, 1, 2, 3 그래서 1, 2, 3, 1, 2, 3, 1, 2, 3, 1, 2, 3 이렇게 반복되는 게 아니라 1, 2, 3, 1, 2, 3, 1, 2, 1, 2 이렇게 해서 계속 변화를 주게 돼요. 복사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스티브 라이가 아주 근데 이거를 사실 제가 2018년에 실제로 연주를 했어요. 실제로 이제 제 친구 피아니스트랑 이게 진짜 두 개 이중주단으로 이렇게 연주를 했었는데 네.
어디쯤 가고 있는지 잘 몰라요. 약간 치실 때 느낌이 369 느낌이 났어요.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1, 2, 3, 1, 2, 3, 1, 2, 1, 2, 1, 2, 3, 1, 2, 3. 그러니까 예. 약간 무슨 퍼즐 게임 하는 거 있죠. 네. 그런 것처럼. 하지만 필립 글라스는 만약에 여러분 저 혼자 이것을 연주하면 어쨌든 이렇게 규칙적으로 가잖아요. 근데 제 옆에 피아노를 한 대 더 두고 같은 악보를 갖다 놓고 동시에 이거를 치면요. 아무리 옆에서 연주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의 특징과 사람의 호흡이 다르기 때문에 아주 미세한 차이가 벌어지게 되죠, 연주에. 그 스티브 라이는 그것이 복제되는 느낌을 관중들이 듣기를 원했던 겁니다. 오히려 더 혼란을 가중시키는 거죠. 그리고 하나의 육중주단, 하나의 피아노가 연주하는 게 아니라 두 개가 연주함으로 인해서 이것이 훨씬 더 풍성한 음향 효과를 내기를 바랐습니다. 자, 이제 들어볼 텐데 감상 포인트 좀 짚어주시죠. 일단 이 스티브 라이의 음악 성향이 후배 작곡가들, 특히 파퓰러 음악, 락적인 음악가들에게도 영향을 많이 끼쳤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만큼 그것이 왜 영향을 끼치게 되는지 여러분들이 이 리듬의 반복에서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스티브 라이 음악들이 저는 요즘 우리 세대들이 들어도 굉장히 어쩌면 힙하다고 느낄 수도 있는 음악, 또 트렌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음악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냥 유행을 위해서 작곡된 것이 아니라 이 스티브 라이라는 작곡가의 철학적인 어떤 생각에서 출발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감상하면서 리듬의 반복에 대한 철학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태영의 클래식이라는 순간에 소개한 스티브 라히히의 더블 섹스텟 2중 6중주 1악장 페스트를 에이스 블랙버드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스티브 라히히의 더블 섹스텟 2중 6중주 1악장 페스트를 에이스 블랙버드 연주로 감상했습니다. 화승성님, 태양님의 라이벌은 문 아닙니까? 응답 좀 해주세요. 달 말씀하시는 달달 무슨 달. 하승성님의 또 센스 넘치는 문자 메시지 고맙습니다. 2598님, 저는 라히히의 곡인 라벨의 볼레로와 뭔가 비슷한 느낌이에요. 오. 네, 라벨의 볼레로도 같은 리듬이 계속 그렇죠. 반복되죠. 반복적이고 또 리듬을 맞아요. 강조하고. 현님, 이 음악은 뭐랄까 마치 맥가이버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장면에서 나올 법한 느낌의 곡이네요. 근데 해결은 안 됐게 끝나는 거. 해결은 1악장에서는 아직 안 됐습니다, 여러분. 예. 이 3악장까지 들어보시면 네. 문제가 해결될 것 같고요. 질문으로 끝납니다 지금.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도 아까 전에 이 문자가 딱 올라왔는데 너무 맞다 이런 그러니까. 느낌. 역시 현님. 아니면 막 쫓기면서 뭐 이런 음악 같다. 그러니까 지금 빨리 탈출해야 되는데 금고를 열고 있는데 8분째 지금 못 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미치겠는 거지. 막 경찰 오고 막 난리 났는데. 6368님, 정말 좋아하는 정태양님 나오는 화요일입니다. 태양님 나오는 날이라서 보이는 라디오 처음 켜봤는데 생각한 이미지하고 너무 다르시네요. 매번 새로운 지식을 알게 돼서 즐거웠는데 오늘은 태양님의 실물 때문에 또 즐겁네요. 실물 때문에 즐겁다. 이거 엄청난 칭찬 아닙니까? 가끔 이렇게 생각과 너무 다르다는 메시지 주실 때가 있는데 그럼 뭘 생각하셨는지 궁금해요. 그것까지 다음부터는 여러분 꼭 적어주세요. 어떻게 지금 청취자 공격하는 겁니까? 아니요, 어떻게 뭘 생각했을 것 같다. 뭘 생각했냐니요. 너무 항상 궁금합니다. 그러게요. 근데 올라오는 메시지 보면 네, 뭐 생각보다 잘생겼다. 생각보다 지적이다. 그래서 저를 굉장히 이렇게 날라리로 생각하셨을까 이런 생각도 한 적이 있고. 아닙니다. 우리가 좋게 생각해야 됩니다. 네, 저는 그런 이야기를 평생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공연장에서도 또 뵙게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네. 너무너무 좋습니다. 김윤서님, 현대음악이 이렇군요. 연주자들은 신났을 듯한데 듣기엔 하고 웃음 표시를 보내주셨어요. 김윤서님, 제가 이 곡을 2018년에 라스칼라 극장에서 연주를 했었는데요. 안 신났었습니다. 너무 괴로워가지고. 김윤서님 속보드립니다. 연주자들도 신나지 않았답니다. 제가 이 곡을 연주할 때가 겨울이었는데요. 맨날 그 눈 오는 밤에 이 곡을 혼자서 연습실에서 연습하고
이게 너무 같은 리듬이 반복되니까 지금 내가 어디쯤 와 있지 계속 까먹는 거예요. 그때 연주했던 멤버들은 어디 있습니까? 멤버들은 다 이제 다 외국인들이니까 각자의 나라로 어딘가에 살고 있을 것 지구상에 같아요. 있군요. 네, 네. 지구촌에 있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현대 음악에 심취한 분들이 근데 또 생각보다 많아요. 진짜 현대음악 예, 매니아층이 많으시죠. 있잖아요. 네. 어떻게 생각해요, 현대 음악? 그러니까 지금 시대를 살고 있는 연주자가 같은 시대의 작곡가들의 작품을 꼭 연주해야 된다고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도 공감을 하고 특히 저는 성악가들이랑 일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지금 시대에 어떤 작품들이 연주되나 이런 것을 주의 깊게 살피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네. 이게 아무래도 낭만 시대 네, 또 바로크 시대 우리가 멜로디에 익숙하죠. 예, 익숙하고 또 기대하는 바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대 음악에 감상하기가 어려워요.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예. 사실 우리가 음악적으로만 봐도 만약에 우리가 미술이라고 생각했을 때 기존의 낭만주의 미술을 보다가 피카소의 작품을 보면 정말 낯설잖아요. 근데 피카소는 평면을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그 평면을 이제 360도로 보는 것을 이제 캔버스에 펼쳐놓은 그런 형태인데 음악도 그런 식으로 뭔가 해체되고 또 이상한 모양으로 합쳐지기도 하고 그것이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라서 그걸 발견하시면 흥미를 느끼시는 것 같고 아니면 어렵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현대 음악을 이거 방송을 진행하니까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공부를 할 수밖에 없고. 근데 전에는 솔직히 안 들었거든요. 네, 이렇게까지 생각해서 이게 무슨 음악이야? 네, 네. 이거는 우리를 배려하지 않고 이거 복사를 잘못한 거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생각을 했지만 오늘 또 이 라히의 네, 또 삶을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네. 또 듣고 감상하니까 거기에서 오는 공감대는 있지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대음악 매니아 분들이 대단한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한. 거기에서 미학적 아름다움을 발견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미학적 아름다움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청각적으로 딱 들었을 때 감정적으로 와 너무 좋다 이게 아니라 어떤 철학적인 발견을 해나가는 작업이죠. 결론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들은 음악도 네. 200년, 300년이 지나면 네, 고전이 돼서 네. 들을 거 아닙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 시간이 흘러봐야 알지 않을까요? 저는 그 부분이 좀 궁금해요. 200년, 300년 후에 과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음악들 살아남는 우리가 지금 사랑하고 있는 모차르트, 베토벤은 네. 당연히 살아남은 걸로 생각하지만 네. 또 모르는 거잖아요. 특히 저기 옛날로 생각하면 네, 모차르트의 라이벌로 불렸던 그 살리에리 예. 작곡가 살리에리의 작품이 지금 그렇게 많이 연주되지는 않잖아요. 맞아요. 그것처럼 근데 그 당시에는 살리에리가 진짜 궁정 악장이었고 정말 대단한 음악가였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는 세월이 흘러봐야 아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200년 뒤에 300년 뒤에도 과연 음악이 어떻게 될까라는 대화로도 나누니 흥미롭습니다. 네. 자, 다음 주는 어떤 작품입니까? 다음 주는 이제 바이올린 작품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바이올린이요? 네, 바이올린. 하지만 현대음악은 아닙니다. 예. 혹시나 또 현대음악일까봐 제가 살짝 긴장은 했는데 예. 그런데 저도 약간 일부러 조금 현대음악을 굳이 우리 선곡에 넣으려고 하는 것도 있어요. 왜 그러는 겁니까? 우리가 좀 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아. 의무감이 조금 있어요. 알겠습니다. 또 그런 의무감까지 말씀하시니까 제가 할 말이 없네요. 여러분 저지하려고 했으나 제 능력이 부족했습니다. 자, 오늘 정태영의 클래식이라는 순간 라히히의 더블 섹스트 소개했습니다. 다음 주에 바이올린 작품 가져오신다고 하셨는데 또 네. 기대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연주 잘하시고 네, 한 주 동안 건강하십시오. 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네. 자, 안녕히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